미디어 쪽에서는 혹시 위니카 이론을 조금 활용을 하나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예, 예. 제가 논문에 여러 번 썼었어요. 아, 위니카 처음, 얘기를. 아, 그러셨구나. 그랬을 것 예,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예. 너무 부끄럽지만 학생 중 두 명이 그거를 미니카드 인용한 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저작을 내놓으신. 예, 너무 부끄럽지만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아, 부끄러워하신 일이 아니고, 그래, 좋은 저작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니카스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분석 학자로서 많은 분에게 통찰을 줘요. 예, 그냥 제가 그한 거에 그냥 골자는 어떤 미니카시 그 치료사도 그 치료사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치료사는 아니지만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데에서 일하는 분석가 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미디어 이론 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치료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인데, 치료사들이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미디어들을 많이 활용을 실제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과 같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위니컷의 이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침범하지 않는 어머니, 또 홀딩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이거 누적된 신적 사초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학생들이랑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거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 침범하지 않는 어떤 영역을 지켜주고 또 어떤 홀딩 인바이런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유니카시 예, 해주면서 같은 어떤 경계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거기서 창작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을 학생들이 막 얘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를 둔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미디어 자체는 시공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경계를 줄 것인가,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창작 활동을 마음대로 또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간단한 주제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위니컷의 그 침범하지 않는 어머니, 경계, 그리고 또 홀딩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여러 작업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학생들이 각자의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그걸 또 위니컷의 이론에 또 굉장히 위니컷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 그러면서 그 예술치료 학생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었었고, 제 논문에서도 또 그런 취지로 또 인상적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한데,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가져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실은. 추상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 누적적인 어떤 결과, 그러니까 누적적인 심적 상처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두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미디어 안에서는 사실은 이 행위를 하는 자체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어디까지 이거를 조금 이 범위를 자기가 확장하는 거를 좀 허용을 해줄 그러니까 것인가. 거기에 어쩌면 이제 판타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게임이라고 하는 예, 것도. 예, 근데 예. 판타지는 어떤 면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창작 활동이죠. 네네. 그 판타시가 없이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판타시는 우리가 가진 패컬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에서 데카르트 이래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사고 기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그 판타시, 환상,
이 환상의 세계, 이매지네이션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생각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판타지도 어쩌면 원초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판타지 자체를 허무맹랑하다고 볼 부분은 아니고 이게 사고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매지네이션을 통한 어떤 마음의 활동인데 그 마음의 활동은 창조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창조성은 결국은 트루셀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참자기. 참자기가 발현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준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치료자 입장에서 본다면 치료하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판타지예요. 왜냐하면 전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서는 실제 상담자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들에 대한 투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판타지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환상이 작용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실제 일어났던 체험은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체험인데 그런 환상이 있지만 그 환상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여기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수업을 한 학생들이 치료사 선생님들 학생이었는데요. 예, 그 미술 치료하고 나서는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어로 나누는 작업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미디어 자체는 아까 얘기하시는 환상적인 공간, 환상성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한 그런 매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 현실의 어떤 느끼는 점과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보통 미술 치료하고 나서도 그게 굉장히 다른데 현실로 돌아와서 그 두 개의 어떤 환상과 현실의 분리된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키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간단한 건데도 굉장히 강하게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그 치료 선생님들이 말을 여러 명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음. 우리 한조연 교수가 학생들을 말하자면 위니카시가 얘기하는 홀딩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그분들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각자가 창의적인 수업을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분들도 그렇지만 그분들을 예,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내가 한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예, 아무튼, 위니컷의 재발견을 한 경험이 그런데 있었습니다. 지금 한주연님의 패턴이 또 나왔어요. 본인이 지금 칭찬받을 훌륭한 어떤 좋은 수업을 해서 미술 치료사들을 충분하게 도와주셨는데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건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우리 미술 치료사 선생님들이 잘한 거지 내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 나의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셨어요.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 홀딩해주고 이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예. 어떤 외부 어떤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선들을 차단해주고 이분들을 격려해주는 그 환경이 내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자유스러운 또 수업을 하고 또 그 미디어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내가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이런 역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주혜님의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그게 제가 봐서는 트루 셀프의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펜터스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하게 호명랑한 것으로 보죠. 호명랑한 것으로 볼 게 아니고 트루 셀프가 발현한 장이라고 저는 봐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학생 하나 자랑하고 싶은데 그 홀딩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인상적인 어떤 수업 내용을 했던 학생이
그 저번 주에 저한테 그 카톡으로 자기 논문을 전해줬는데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심리학 그 학회지에다가 그 ADHD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게임 그 수업 내용을 ADHD랑 디지털 게임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 학생들을 위한 그 어떻게 보면 또 홀딩 인바이러먼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미술 치료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어떤 게임 수업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기고를 이제 하게 됐다고 또 또 부끄러운 제 논문을 또 인용을 이렇게 한 곳에 했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자랑할 일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좀 나눠주셔야 돼요. 페어벤이나 위니컷이나 이분들의 정신분석 이론은 영성적인 이론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 이론과 정신분석 이론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홀딩 인바이러먼트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깊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홀딩 안에 있다 하는 개념하고 지금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스럽게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어떤 큰 틀이 이게 어떤 이 우주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또 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자기로 살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참 자유를 그리고 참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참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위니캇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봐요. 고전적 이론 이후 대상관계 이론들 위니캇, 페어베언, 컨트립 등 갈로 닫고 자아심리학 갈로 안에 하트만, 스피츠, 제이콥슨, 말러 등 갈로 닫고 자기심리학 공감의 실패가 미치는 외상적 영향을 강조한 사람들은 정신장애가 아동기의 잘못된 양육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전의 관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모델들에서 1897년 이전에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원래의 유혹 이론은 훨씬 미묘하고 정교한 형태로 새롭게 부활되었다. 아이는 성적인 사건 그 자체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격 병리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부모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무능력하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부모 자신의 어려움들과 불안들 때문에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성숙 과정에서 빗나가게 된다.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아이의 관심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애로 부모의 요구들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애로 돌려지게 된다. 그래,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이 발생한 이후에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들,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위니캇이나 페어벤이나 건트립 이런 대상관계 이론가들 그리고 하트만이나 스피츠, 제이콥슨, 마가렛 말러 같은 자아심리학 그리고 자기심리학, 코어스 중심으로 한 자기심리학 이런 관계적 이론 쪽에서는 대부분 정신장애가 아동기의 잘못된 양육에 기인한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프로이드의 초기 유혹 이론으로 회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프로이드가 초기 이론이 있었는데 초기 이론은 성적 유혹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환경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유아 성욕 이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어린아이가 성적 욕동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타고난 성적 욕동 때문에 여러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쪽으로서 환경으로부터 어떤 본성적으로 이론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들을 어떤 후계자들은 초기 이론을 계속 고수하는 후계자들과 후기 이론을 가지고 계속 발달시키는 이론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가들이 모두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파들이 다 프로이드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발달시켰지만 이론은 각각 다양하게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프로이드가 초기에 정신분석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발달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은 이런 이론을 가진 분들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더 발달시키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블란스의 락강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의 초기의 이론, 특히 꿈 분석이나 일상 삶 안에서의 병리 혹은 우리의 제스처나 어떤 농담 같은 이런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무의식에 대한 이론들을 정치학에 더 발달시켜서 프로이드의 초기 통찰을 프로이드 이후에 블란스에서 발생한 언어학 이론을 가지고 언어학 이론으로 모습을 바꾸었지만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그대로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 프로이드의 정통 노선을 따르는 분들은 프로이드의 변화된 이론을 계속 발달시켰기 때문에 서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했지만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에 머물러서 초기 이론을 발달시킨 분과 후기 이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달시킨 분들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로이드 이론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프로이드 이론 중심으로 발달시켰느냐에 따라서 현대 정신분석에서도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프로이드는 워낙 많은 저작을 남겼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벗어나서 정신분석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유학자들이 자기가 어떤 글을 쓰거나 자왈로부터 시작하죠. 공자왈부터 시작. 공자님 말씀부터 먼저 가져오고 그 뒤부터 자기 이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학파들이 발달했지만 결국은 자기 이론을 세울 때는 프로이드의 어느 시기에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부터 자기 이론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 이론,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환경 이론을 더욱 발달시킨 이런 이론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죠. 이러한 모델, 그러니까 환경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모델들은 1897년 이전에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원래 유혹 이론을 훨씬 미묘하고 정교한 형태로 부활시켰다는 거죠.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훨씬 더 섬세하게 발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 스스로는 초기 이론을 버리고 후기 이론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후계자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새롭게 부활시켜서 발달시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아이는 성적인 사건 그 자체로 인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프로이드가 봤던 성적 이론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어떤 섹슈얼 티어리로 봤던 거가 무리가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성적인 본능 때문이다.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제 무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성적인 사건 그 자체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격 병리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그게 단순한 성적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모가 성격 병리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e child is not traumatized by a sexual event per se. The child is traumatized by parental character pathology. 그 성적인 그 사건 그 자체로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초기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넘어서서 대부분 후계자들은 부모의 성격 병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성격 병리가 있기 때문에 성격 병리를 가진 부모하고 살다 보면 그 성격 병리를 가진 분의 여러 생활 태도, 아이를 돌보는 태도가 일관되게 병리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누적적인 심적 상처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의 성격 병리가 문제인 거지 어떤 부모의 성적 유혹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성격 병리를 가지고 있다면 성격 병리를 가진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젖을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아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신의 어려움들과 불안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부모의 성격병이라고 우리가 봤던 부분이 부모의 캐릭터 파థాల지라고 표현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병리 때문에 아이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성숙 과정에서 빗나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child is distracted from the delicate project of becoming a person. 여기서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봤어요. 이 사람 되기 프로젝트가 빗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정신병리가 있을 때는 이게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잘못 들게 된다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아이의 관심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애로 부모의 요구들에게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에 돌려지게 된다. 이 얘기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트루 셀프가 발현되는 환경 속에 살면 자기 안에 있는 귀한 어떤 탤런트들이 자기가 타고난 어떤 좋은 탤런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기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가면 좋은데 건강한 성숙 과정으로 가기 이전에 환경이 그러한 자기가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리 너무 조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쪽에 관심을 아주 초기부터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주 초기에는 부모가 이것을 침범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요즘도 닭을 키우면 시골에 가면 그렇게 했죠. 암탉이 알을 부화를 하면 21일간 아마 달걀을 품고 있다가 한 3주쯤 되면 거기에 병아리들이 다 부화가 돼요. 그럼 내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는 그 10마리 이상 되는 그 병아리들을 어미닭이 계속 보호하면서 다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품 안에 안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병아리들이 잘 자랄 때까지 엄마가 굉장히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외부 침입으로부터 혹은 내적 이런 자극이나 외적 자극으로부터 그러니까 침범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병아리 하나하나가 이제 어미 닭이 돼 나가는 과정에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동물 중에 사람이 가장 동물로서는 저급하게 태어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서 최소한 1년에서 3년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다른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걸을 수 있을 만큼 개체로서 성숙돼서 태어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홀딩 인바이런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을 충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게 보호해 주지 못하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숙한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미리 성숙해 버리는 거죠. 부모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뭘 원하는가, 부모가 뭐가 필요해,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정서를 돌보는 이런 역할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든 엄마가 우울해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를 위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자기는 굉장히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요. 춤도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자기 엄마가 불안하거나 그런 경우는 자기가 재롱을 부리면 엄마가 좋아지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그 재능을 발달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좋아서 하면 좋은데 엄마가 자기를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엄마를 먼저 돌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도록 아이가 재롱을 부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 아이는 조숙한 아이가 돼버리죠. 그럼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먼저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 모습을 변모해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적응이 여기 번역에서 아마 맨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아이의 관심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애로 부모의 요구들애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애로 돌려지게 된다. 그런데 원문에서 나오는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을 to self-distorting adaptation to the external worl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self-distorting이라는 말은 자기를 왜곡시키는 적응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번역에서 누락된 부분이에요. self-distorting adaptation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에로 관심이 돌려진다. 부적절한 적응이에요. 그 자기를 왜곡시키는 셀프를 왜곡시키는 적응이니까 결국은 부적응이죠. 말하자면 적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영문으로 하면 원 저자는 셀프 디스토팅 어댑테이션이라고 봤다. 어댑테이션인데 자기를 왜곡시키는 적응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참자기가 아니라 거짓자기를 발달시킨다는 얘기예요. 셀프가 왜곡된다. 셀프를 디스토팅 원래 자기를 왜곡시켜서 적응을 한다는. 그 자기의 참자기 모습으로 이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 쪽에서 거짓자기를 발생시켜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 디스토팅 어댑테이션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잘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적응이 아니라 왜곡된 적응이죠. 그러니까 부적응이죠. 말하자면 잘못된다는 얘기. 그런 부적절한 적절하지 못한 적응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트루 셀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부모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자기 원래 모습대로 자기가 표현하는 것은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자기를 왜곡시켜서 거짓자기, 남들이 좋아하는 자기를 형성해 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대상관계 이론이나 혹은
자기 심리학, 자아 심리학자들이 이런 환경 이론을 굉장히 잘 발달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초기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위니카시 얘기했던 이 홀딩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개념 이건 학자들마다 각각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의 원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래서 정신병리의 많은 원인이 물론 타고난 기질이 전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고난 기질이 타고난 본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만 주된 영향을 받는 것은 환경이다라고 보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많은 경우에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임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당신의 환경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우리가 단언하는 것은 또 그것도 위험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이처에는 너처라고 할까요? 타고난 부분, 유전적인 부분 혹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들 어떤 분은 욕동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과 환경이 항상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느 한쪽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구체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임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지 어느 한쪽이 옳다고 이렇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임상적으로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질 수는 있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건 당신의 부모 탓이야라고 그 지점에 내가 너무 편향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환경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초기에 성적 유혹 이론을 초기에 유혹 이론을 버렸던 이유가 자기 처음 성적 유혹 이론을 발표했을 때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왔겠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성적 유혹 때문에 신경증이 생겼다는 이런 이론을 발표했을 때 환자의 부모들이 어떻게 느껴요? 그럼 우리 아이는 내가 전부 다 유혹자라는 얘기냐? 라는 엄청난 반응이 나온 거죠. 어떤 환자의 부모들로부터는 이건 부모들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이론처럼 이렇게 느껴졌겠죠. 자기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반응이나 일반인들의 반응이 우선 문제가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케이스를 다 정밀하게 자기가 이론을 발표하고 자기 케이스를 보니까 자기 케이스 중에 성적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부모가 다 이런 유혹자 역할을 한 것이냐 하다 보니까 프로이드 입장에서 내 이론이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성적 유혹 이론을 버리고 유아성역 이론을 가져왔어요. 유아성역 이론을 가져오면서 이게 팬터시 이론이 환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환상 속에서 아이가 실제 체험인가 환상적인 체험인가를 아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팬터시 속에서 체험했던 거하고 실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체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내담자의 얘기를 듣다 보면 부모는 하나도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한 부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모는 항상 이랬어요. 나한테 한 번도 친절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근데 그거 자체는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팬터스나 아이들의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서브젝티브한 익스페리언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본 것을 얘기하니까 이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건 각각 달라요. 같은 사건 현장을 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증언자들이 모두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 중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각자가 다 주관적인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식 체계는 모두가 환상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봤기 때문에 이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가 본 것을 구성하는 것은 실제 어떤 면에서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그 이미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자극들을 모아서 그것을 종합해내는 것은 우리 심리 내적인 작용이라는 얘기예요. 심리 내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험만을 듣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프로이드도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 모든 케이스가 다 성적 유혹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아이들 중에는 성적 판타지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적 유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이가 성적 유혹으로 느꼈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성적 유혹이지만 어른 입장에서 성적 유혹을 한 게 아니라네. 아이 부모는 돌봄을 주었을 뿐인데 아이는 이걸 성적 유혹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이론에 경도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아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봉착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봉착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부모와 관계에서 각자들의 스토리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성이냐 혹은 환경이냐 하는 얘기 크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게 각자가 너무나 다른 체험을 하는 경우들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조화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우리 강 목사님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 그전에도 우리 공부하면서 계속 논의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상담을 시작할 때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내담자의 과거가 궁금했던 거죠. 그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런 걸 막 탐색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그 관계가 형성돼 내담자 쪽을 지지하려는 쪽으로 많이 기울다 보면은 결국은 부모를 자꾸 비난하면서 그 내담자한테 당신은 문제가 없다, 부모가 문제였다, 이걸 해서 경계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지지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지지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가지고 비난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그 정동이라는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환경하고 그 네이처하고 널처를 갖다가 동시에 포함하는 게 정동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뭐 심리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정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눌 수 없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여기 그 책에서도 아까 그 어댑테이션이라는 말 나왔 여기 적응이라는 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셀프 디스토팅 어댑테이션이 안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자기를 조정해 그 디스토팅이라고 그러니까 디스토팅이라고 볼 것이냐 적절한 조율이라고 볼 것이냐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디스토팅이니까 잘못되었다고 볼 게 아니라 아니면은 어 뭐랄까 잘 그냥 말 그대로 어댑테이션 자체가 잘 적응하는 이런
그런 쪽으로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병리적인 환경일 경우에 병리적으로 어댑테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그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병리적 환경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전공이든지 뭐든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패턴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이처하고 널처라는 자체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 거를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서상 자꾸 이제 널처라고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또 상황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치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서구의 문화 속에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어,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결국 분별에 의한 세계인데 우리 다 동양 사람들도 음양으로 구별을 하지만 음양이 있기 이전에 태극이 있었다 하는 어떤 근원적인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 음과 양도 음으로 고정되거나 양으로 고정된 거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이런 순환의 원리를 동양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 환경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 환경이고 환경이 자연이고 뭐 이런 묘한 어떤 순환 속에 있는데 이것을 뭐 어느 하나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만 분별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통합을 전제로 한 분별인데 통합이 있어서 분별이 일어나는데 너무 분별을 하다 보니까 통합을 잃어버리고 근원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 그러다 보면 어, 불가에서는 어떤 중론이라고 하는 거가 양극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둘 다 허망한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인사를 안 하셨을 텐데 강 목사님이 우리 강태사님 처음 만나는 건가요? 예, 화면상으로 처음 뵙고 화면 처음이죠. 유튜브에서는 얼굴 나오고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셨구나. 예, 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되게 친숙한, 저는 목사님 되게 친숙해요. 예, 유튜브에서 자주 뵙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그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수인사가 좀 늦은 셈이죠. 강사님 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광고업을 하시고 계시고 창원에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 제가 쓰고 있는 CI 우리 강 목사님이 만들어준 거 계속 쓰고 있는데 또 하나의 시안을 주셔서 이번에 그걸 좀 제가 사용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우리 두 분이 다 기술적인 어드바이서로서 이제 ICC 앞으로 좀 잘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목사님 디자인도 이렇게 작업을 잘 하시나 봐요. 대단한 잘,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잘, 음악도 하시고. 예, 컴퓨터 쪽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리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세요. 변성혜님 안녕하세요. 그,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늦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늦어가지고. 그래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 오늘 늦었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어떤 발전이에요. 네, 그러게요.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출발을 했는데, 안 늦으려고 일 마치고, 오늘따라 길이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예, 예, 좀, 내비하고 이 줌하고 같이 켜놓고 있으니까 약간 어, 들리는 사운드가 좀 복잡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그때는 영상보다는 그냥 소리만 들으시면 되니까 그 운전하면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답답했을 때 느꼈던 정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나누시겠어요? 안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제 마음하고 좀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된 것 같아요. 어, 많이 막혔다. 막힌다. 그, 이 지각이라는 걸 잘 안 하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지각 결석 같은 걸, 예, 조금 새로운 경험이라서, 근데 약간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축하해요. 그러니까 지각을 못해야 못하고 평생 산다고 하는 건 이게 큰 문제예요. 예, 지각도 그러게요. 하고 결석도 하고 그래야 이 세상 경험을 제대로 하는 건데 내가 계속해서 나는 지각 안 하는 사람으로 내가 평생 남아 있으면 내가 그 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오늘 축하 받으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점차적으로 재밌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도 약간씩 뿌리고, 우리 변성희 스님은 워낙 모범생이어가지고 어, 우리 수업하기 보통 15분에서 20분 전에 들어가게 있어서 내가 빨리 교실 문을 안 열면 혼날 것 같은 기분 속에서 항상 나를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계세요. 제가 10분 전에 알람을 해놓거든요. 어, 그래서 10분 전에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도 11분 전에 그 신호등이 막혀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월남을 주셔서 고마워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예, 오늘 무슨 날이었는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나중엔 되게 시원해지더라고요. 비가 내리면서 어, 마음도 시원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막히다가. 그래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아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그러니까 막혀본 경험이 있어야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 막힐 때 너무 답답해야 심하세요. 그래야 시원해지는 거.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정서도 못 느끼죠.